제가 여기로 오는데 부처님께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부르시면서 너 오늘 가가지고 불교 방송 가서 무슨 얘기할래? 라고 했더니 부처님께서 그리고 물으시는데 답을 안 할 수가 있어야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너도 나처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부처님처럼 어떻게 하면 되는데? 라고 했더니 내가 원고 없이 법문했지 않냐? 너도 원고 없이 법문해라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아직까지 부처님을 따라서 원고 없이 법문하는 거는 아직은 조금 서툴지만 그래도 때에 따라서는 흉내도 내는 게 좋을 것 같기도 하고는 한데 혹시 제가 책을 들여다보더라도 여러분들이 부처님은 원고 없이 법문하셨는데 왜 책을 들여다보지? 라고 하셔도 또 할 말이 없습니다. 제가. 왜냐하면 제가 부처님을 따라간다고 하더라도 부처님은 워낙 위대한 분이기 때문에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씩은 책을 들여다보면서 할 겁니다. 이 책인데 이게 제가 방금 한 50여 권 책이 나왔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3년 전 이야기고요. 3년 전 이야기고 지금은 이게 62번째 나온 책입니다. 그래서 책이 이제 그 이후로도 암의 태경령 즐거움 이후로도 꽤 여러 권이 나와서 지금은 한 60권이 넘는 이제 책을 내게 됐는데 이 책 이름은 꽃으로 꾸민 세계 법성계라고 하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의 아주 고승 중에 한 분이셨던 지금으로부터 한 1350년 전에 이 세상에 살았던 그 아주 위대한 고승이죠. 원효 스님과 의상 스님 두 분을 들고 있는데 저는 좋아하는 게 의상 스님보다는 원효 스님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원효 스님은 팩트가 없습니다. 의상 스님은 중국에 가가지고 이렇게 그래도 박사 학위라도 받아왔지만 원효 스님은 그런 학위 주사도 없습니다. 저도 역시 학위가 없으니까 원효 스님이 좋아요. 그래서 학위가 없는 쪽에서는 원효 스님이 좋으니까 제가 원효 스님을 좋아하는데 실제로 제가 이 책을 내긴 냈지만 의상 스님보다도 원효 스님의 정신 세계는 정말 상상 초월할 정도로 엄청난 그러한 분입니다. 아마 한국이 낳은 그러한 위대한 정치가, 위대한 그 작가, 어떤 위대한 철학자, 어떤 위대한 종교인까지 포함하더라도 아마 원효 스님을 뛰어넘는 사람은 아직까지 없었을 것입니다. 조선조의 퇴계라든가 율곡 같은 그런 위대한 그런 학자들이 나왔고, 그리고 고봉 선생이라든가 화담 선생도 있었지만은 또 근대에 이르게 되면 해강 선생이라든가 그다음에 다산 선생 같은 아주 걸무들이 나왔지만은 그분들의 모든 걸 다 종합하더라도 원효 스님의 생각의 세계를 넘지는 못합니다. 그만큼 이분은 정말 좋아했고 제가 참 훌륭했고 제가 좋아하는 그런 분인데 아마 이 책이 이제 나오고 나면 내년 지금 2019년이죠. 2019년 아마 말쯤 되게 되면 원효 스님의 발심수행장이 이렇게 또 책으로 묶여 나오게 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원효 스님의 발심수행장만 꼭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원효 스님의 그 특이한 점이 뭐냐면 여러분 어려운 얘기를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비유가 필요합니다. 법화경이 왜 위대할까요? 법화경에는 법화치류라고 그래가지고 7가지 비유가 나오지만은 그 큰 비유를 들면서 그 비유 속에 또 비유가 나오고 비유 속에 또 비유가 나오고 비유 속에 또 비유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7가지 비유 속에는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비유가 수백 가지가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화경은 정말 읽기 쉬운 그러한 경전, 아름다운 문학의 경전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 액자 구조의 그 소설을 얘기할 때는 보카치오의 데카메론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보카치오의 데카메론 같은 경우는 보카치오라는 사람이 누구죠? 세종이 훈민정음을 발표하기 그 한참 전에 이 책을 냈던 분인데 거기에 보게 되면은 그
100명이 나와서 100명이 10명이 나와가지고 열흘 동안 10명이 나와 등장해서 열흘 동안 자기의 이야기들을 한 것이 100가지 이야기가 돼가지고 데카메론이 됩니다. 근데 그 데카메론을 보게 되면 이야기 속에 들어가서 다시 새로운 이야기가 되고 어떤 틀 속에 들어가면 다시 또 이야기가 돼가지고 그걸 우리가 보통 액자 구조의 어떤 그런 문학이라고 그러는데 법화경이라든가 화엄경 같은 경우 그런 액자 구조의 문학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틀 속에 들어가면 또 작은 틀이 있고 그 틀 속에 다시 들어가면 또 작은 틀이 있어요. 그런 거를 우리가 불교에서는 뭐라고 하는지 잘 모르시죠? 인드라만 경계문이라고 그럽니다. 인드라만 경계문이라는데 어떤 틀 속에 들어가면 다시 그 틀이 이렇게 계속해서 나와요. 이를테면 작은 이 세포 하나 속에 작은 세포 하나 속에 그 사람의 모든 어떤 그런 그 족보가 다 담겨 있어요. 아주 미세한 세포, 우리 눈에 안 보입니다. 그걸 가지고서 우리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 작은 세포 속에 그 사람의 모든 게 들어있듯이 작은 티끌 하나 속에 아주 작은 먼지 하나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온 우주가 들어있어요. 온 우주가. 그런 걸 요즘의 말로 뭐라고 하냐면은 그건 옛날 말이니까 우리가 잘 우리는 이제 그렇게 말 쓰는데 요즘 젊은이들에게는 그 말하면 무슨 말인지 몰라. 그런데 그 젊은이들에게 프랙탈 이론이야 그러면 프랙탈 이론 그러면 바로 알아듣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혹시라도 한데 기억해 두셔도 됩니다. 프랙탈 이론이라고 하면은 그 프랙탈 이론을 들어가게 되면은 정말 한 티끌 속에 무한한 세계가 들어있다는 것을 잘 아마 알려줄 겁니다. 그래서 이 법성계라고 하는 이 책이 어떤 걸 얘기하냐면 바로 그런 프랙탈의 구조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 책을 가지고 나서 우선 법성계 이야기를 먼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 근대에 좋아하는 그 물리학자가 있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물리학자는 물론 당연히 저는 아인슈타인을 치지만 그 형님은 정말 대단한 분이었으니까 그분하고 나이 차이는 엄청나게 많이 나요. 그렇지만 제가 형님 하는데 지나 내나 똑같은 물리학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그분 말고 그 뒤에 제가 태어나던 시대가 1953년인데 1953년도에 그 당시에 아주 위대한 학자가 둘이 태어납니다. 그중에 한 분은 아직 살아있어요. 한 분은 살아있고 한 분은 세상을 떠났는데 왓슨과 크릭이라고 하는 유명한 아주 학자입니다. 물리학자인데 이분이 뭘 발견했느냐면은 여러분 DNA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나요? DNA라는 말은 들어보셨죠? DNA가 세포 속에 들어가 있는데 그 세포 속에 들어가면 DNA가 있는데 DNA의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나선형으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배배 꼬여가지고 나선형으로 되어 있는데 그 비틀져서 올라가는 그 사이사이에 뭐가 있냐면 이렇게 가로막대가 있어요. 세로로 다 이렇게 쭉 이렇게 되어 있는 꼬여 있는데 가로막대가 이렇게 놓여 있는데 가로막대는 이쪽 줄과 저쪽 줄을 연결시키는 어떤 그런 통로가 되겠죠. 그래서 그 DNA가 그 소라라 자잖아. 소라라가 이렇게 이렇게 우리 달팽이라든가 무슨 뭐 그 다슬기 같은 거 이렇게 꼬불꼬불 이렇게 돌아가는 것처럼 이렇게 돌아가게 되면 나선이라고 하는데 그 나선형으로 되어 있는 그거를 이렇게 보면서 야 이거를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알려줄 수 있을까라고 해가지고 성냥개비처럼 생긴 걸 가지고서 이렇게 그걸 모형도를 만들었는데 이거를 갖다 논문으로 제출하려고 그러니까 논문 제출하려면 뭔가 그걸 요약문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약문을 쓴 것이 영자로 900자 이내입니다. 영어로 900자면은 실제 한글로는 한 450자밖에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영어 2포인트가 한글 1포인트니까. 그런데 그 900자밖에 안 되는 영어자로 되어 있는데 그거를 갖다가 한글로 우리가 풀게 되면 450자가 됩니다. 그 450자를 다시 한문으로 하면 몇 자쯤 될까요? 한 200자 남짓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법성계를 보면서 법성계에 들어가면 여기에 여러분 혹시 아마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이런 그림이 있습니다. 혹시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 해인도라는 그림이 있는데 해인도라고도 하고 화엄일성법가도 하는데 이 해인도를 그린 분이 누구냐면 바로 의상스님이에요. 의상스님이
그 지엄 화상 밑에 가가지고서 열심히 공부하면서 해인도를 이제 그리기 전에 먼저 박사학위 논문을 썼는데 너무 방대하니까 그 양반도 나처럼 엄청 글쓰기를 좋아했던 분이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 논문을 거의 수십 권짜리 논문을 써놓으니까 지엄 화상이 야 내가 이거 언제 다 읽냐? 나 이거 다 못 읽는다. 나만 그런 게 아니라 같이 이렇게 학위 심사를 하는 다른 교수들도 못 읽으니까 이걸 간단하게 해다오 하니까 그 논문을 갖다가 뭘로 했냐면 이 그림으로 그린 거예요. 이렇게 그림으로. 여기는 글씨가 들어있어요. 법성원용 무의상 제법부동 문례정 무명무상절을 재가지고 글씨가 들어있는데 글씨 없이 이렇게 그 해인도 그림만 딱 그려서 올렸어요. 그 그림으로 된 게 뭐냐면 54각입니다. 이 기역자로 된 것이 54각으로 되어 있어요. 그 54각이 뭐냐 하면은 중생의 세계에서 부처의 세계까지 올라가는 단계가 54단계입니다. 화엄의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 속에 화엄경 전체의 내용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야 이게 54단계면 이게 화엄의 단계라는 걸 알긴 알겠는데 야 그래도 이게 뭐 있어야 되지 않냐. 화엄을 얘기하려면은 이무의 법계, 사무의 법계, 이사무의 법계, 사사무의 법계 여러분 잘 모르시겠죠? 무슨 말인지. 이런 사무의 법계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 가지고 뭐가 볼 수 있겠냐니까 의상대사가 얘기하기를 잘 보십시오 선생님 스님 여기 보게 되면은 4개의 각도가 이렇게 사각이고 밑에 사각이고 왼쪽에 위에 사각이고 아래쪽에 사각이 있어가지고 전체가 하나의 화엄 일승법계도가 됐습니다라고 보니까 자세히 보니까 이게 사각이 4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해인사 가면 이렇게 이렇게 머리에다 경전 읽고서 돌잖아요. 그게 해인도거든요. 근데 한 곳에서 시작하면 다시 그 시작한 데로 와서 끝납니다. 해인도가. 그게 54각을 돌아서 거기까지 오는데 사각자리가 4개가 뭉쳐가지고 하나의 커다란 그 방각을 이룹니다. 모방자 방각을 이루는데 화엄일승법계도의 그런 그 4가지 어떤 그런 거는데 그걸 갖다 딱 밝혀놨는데 했더니 지엄 화상이 야 그래도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야지 좀 설명 좀 해라.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바로 글씨를 다 써가지고 200열자 법성계를 쓴 거예요. 써가지고 법성원용무의상 제법부동본래정 무명무상절을 재가지고 쭉 해서 구례부동명유물까지 200열자를 딱 맞춰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니까 왜냐면 내 한문으로 썼지만 그 한문은 원래 중국 사람 글이죠. 자기네 글이잖아요. 뜻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야 정말 이게 이런 뜻이 들어있냐?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 얘기할 것도 없지만 그래도 어차피 학위를 줄 때는 혼자 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옆에 다른 부교수들이 있어가지고 학위를 같이 심사를 해가지고 줘야 되기 때문에 다른 교수들을 다 부른 거예요. 다 스님들이지만 불러가지고 논문을 이렇게 보여주니까 다들 그냥 놀라는 거죠. 야, 정말 이 짧은 200열자 속에 이렇게 화엄의 세계를 다 담다니 엄청나다. 제가 아까 부처님은 원고 없이 했다고 했는데 그래도 제가 한번 원고를 한번 가지고 잠깐 좀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아직 좀 있으니까 이 책으로는 제가 505페이지인데 중생그릇이라고 하는 곳에서 소제목을 달았습니다. 의상조사법성계 중생그릇인데 우보익생만화공 중생수기 득이 그래가지고 중생이라고 하는 말에다가 숙이라고 해서 따를 숫자 그릇기자 쓴 거예요. 중생들은 자기의 깜냥 따라가지고 이익을 얻는 거예요. 자기의 깜냥대로 이익을, 자기가 그릇이 작으면 작은 대로 이익을 얻고 그릇이 크면 큰 이익을 얻어요. 비운 것만큼 채워집니다. 여러분 진공청소기의 법칙을 아시죠? 진공청소기. 진공청소기는 완벽하게 안에 걸 다 빼내니까 빼낸 것만큼 다른 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빼내지 않고 한 3분의 1쯤 빼냈다 그러면 3분의 1밖에 안 받아들입니다. 전체를 빼내니까 전체가 딸려 들어오는 거예요. 바로 진공청소기의 원리와 마찬가지로 그릇을 완벽하게 비울 때 완벽하게 모든 것이 담깁니다. 여러분이 마음의 그릇을 완벽하게 비우면 그 완벽한 그 비움 속에 다른 게 다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물리의 법칙입니다. 아까도 제가 잠깐 여기 되기 싫어서 얘기했습니다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 우리 불교는 즉심의 세계를 많이 얘기하는데 즉물의 세계를 얘기를 안 합니다.
정말 불교가 잘 되려면 마음도 중요하지만 몸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마음 건강 중요하죠. 당연히 몸 건강도 중요합니다. 살면서 우리는 마음, 정성 다 좋지만 그러나 이게 우리가 살아가려면 뭐가 필요해요? 경제도 필요합니다. 한 가지 예를 제가 들을까요? 맹자라고 하는 사람이 맹자 제일 첫머리에 보면 양해왕짱이 있는데 맹자가 누굴 찾아갔어요? 양나라 해왕을 찾아갔습니다. 갔더니 양나라 해왕이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멍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우리 이 나라에 오셨습니까? 라고 하니까 무슨 이익을 주려고 오셨습니까?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맹자인데 맹자가 원래 중국 발음은 멍이잖아요. 멍쓰잖아요. 그래서 제가 맨날 멍청한 사람이라 그러는데 그 사람은 멍청한 사람은 아니죠. 정말 위대한 철학자고 정치가죠. 그런데 그 이름이 발음이 멍쓰니까 그리고 이제 원 이름 맹가에 맹가인데 그 맹자가 이렇게 되묻기를 왜 하필이면 인의예지도 많은데 굳이 이익을 얘기하십니까? 라고 했어요. 많습니다. 그거 말고 얼마나 많아. 그런데 왜 하필이면 이익을 얘기하십니까? 라고 하니까 그때 양해왕이 그러면 그 다른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오라고 했는데 실제로 양해왕은 왜 이익을 얘기를 했을까요? 여러분 이로올리자 혹시 이로올리자 한번 기억해 보셨어요? 이로올리자 하면 벼화 옆에다가 선칼도방생을 쓴 거예요. 한문 아시는 분들 바로 아시겠죠? 벼화 옆에다가 선칼도방을 써가지고 벼화변이 아니고 선칼도가 그 변이 돼요. 때에 따라 어떤 글자는 이 벼화를 붓으로 쓰기도 해요. 어쨌든 두 글자가 만나서 하나의 이로올리자가 됐는데 왼쪽에 벼화는 경제를 의미합니다. 양나라 해왕은 왕입니다. 왕이기 때문에 왕에 필요한 건 뭐죠? 경제입니다. 국민 백성들을 잘 먹여 살려야 됩니다. 그런데 양나라 해왕이 내가 필요한 것은 경제와 함께 오른쪽에 선칼도방이라는 게 뭐예요? 칼도자잖아요. 그건 뭐죠? 칼도인데 선칼이기 때문에 항상 들고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딱 놔둔 칼이 아니고 들고 서 있기 때문에 언제나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바로 칼을 휘두를 수가 있거든요. 경호라고 하는 것은, 국방이라고 하는 것은, 경찰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할 일이 뭐냐면 놓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항상 들고 기다리다가 일이 있으면 막아주고 보호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칼도방은 바로 국방과 치안을 담당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경제 잘 살려야 되죠. 그러나 뭐가 중요하죠? 치안을 잘해야 되고 국방의 임무를 튼튼하게 잘해야 돼요. 그래서 양나라 해왕은 우리나라에 어떤 이익을 주시려고 하십니까? 라고 했는데 이 멍청한 멍찌가 뭐라면 왜 하필 이익을 얘기하십니까? 라고 대답을 했죠. 이익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중생들은 그릇대로 각자 이익 얻는다라고 하는데 중생들은 자기의 깜냥대로 자기의 그릇만큼만 이익을 얻어가는 거예요. 자, 잠깐만 읽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을 테니까 여러분 제가 다 못 읽어. 이거 읽으려면 이거 읽고 해설 다 하려면 여러분 오늘 아니라 내일 모레까지는 못 다 하니까 몇 대목만 읽겠습니다. 중생은 중생이다. 여러분 중생하게 되면 무슨 중자 써요? 무리중자 쓰잖아요. 무리중자를 약자로 쓰게 되면 사람인자 3개를 씁니다. 위에 사람인자 밑에 사람자 2개 써요. 그러면 그게 중자예요. 지금 현재 중국에서도 그걸 약자를 씁니다. 간체를 쓰는데 중생이에요. 그런데 실제 번체자에도 피혈자 밑에다가 사람인자 3개를 붙인 게 중생중자예요. 그래서 생자가 날생자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냐? 바로 컴플렉시티 시스템이에요. 컴플렉시티 라이프죠. 복잡한 삶이에요. 컴플렉시티라고 하는 것이 아주 복잡하다는 뜻이고 삶이라고 하는 날생자는 삶이기 때문에 중생이에요. 내가 번뇌가 많아 중생이 아니고 여러분이 번뇌가 많아 중생이 아니에요. 우린 모두가 중생이에요. 불교 세계는 그런 중생이 아니라 우리 중생들은 다 더불어 살기 때문에 중생이에요. 혼자 못 삽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중생 그러면 아이고 저놈의 중생 그러면 번뇌로
쉽사에는 아직 못된, 아직까지 깨닫지 못한 이런 것만 얘기하는데 부처도 중생이에요. 보살도 중생이고 성문영가 다 중생이고 우리도 다 중생이에요. 다 중생입니다. 중생 아닌 게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왜? 모든 중생은 자기 혼자 살 수가 없으니까. 심지어는 저 모기 한 마리도 절대로 혼자 못 삽니다. 파리 한 마리도 절대 못 삽니다. 같은 자기 종족들이 있어야 되지만 자기가 먹이로 있는 하는 것들이 있어야 돼. 그걸 먹어야 살기 때문에 절대로 혼자 못 살아요. 그래서 중생이라고 하는 거는 복잡한 삶입니다. 복잡한 삶이에요. 혼자 사는 게 아니라 여럿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한데 얽혀 왁자지껄 그렇게 사는 거다. 중생은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데 중생은 말이야 번뇌로 꽉 차 있는 게 중생이라고 하면 그거 요즘 현대들은 싫어합니다. 사실은요. 지는 중생 번뇌 없어? 라고 바로 나오죠. 그 번역 자체가 현대어진 번역이 아니에요. 한자의 중생이라는 단어는 숲속에서 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시끄러운 저잣거리에서 간제를 안고 살고, 간제는 간 세상, 간 시간입니다. 과거에 지낼 과자가 지내한다는 뜻이고 거자가 간다는 뜻이니까 그러니까 간제를 안고 불고예요. 과거는 이미 과거가 아니에요. 왜? 간제를 끌어안고 사니까 과거로 흘러가지 않고 지금 나와 함께 있어요. 그리고 올제는 앞으로 올 세상이잖아요. 올제를 끼고 살 때 항상 지금 이대로죠. 그래서 장금이 이재금 써가지고 긴장자 이재금 써서 장금인데 올제를 끼고 사는 거다. 그런 드러난 삶이라는 게 뭐냐? 드러날 자는 드러날 현자에다가 있을 제자를 쓰니까 현재잖아요. 그래서 그걸 제가 드러난이라고 했는데 드러난 삶을 사는 거다. 아까 제가 여기서도 제가 한 5, 6년 전에 이 불교 방송에서 살며 생각하며를 했어요. 그런데 살며 생각하며 살았어 생각했어 살 거야 생각할 거야가 아니라 살며 생각하며라고 하는 그 제목 자체가 주는 게 뭐죠? 현재 진행형이에요. 얼마나 아름다운 제목입니까? 이게 불교 방송에는 이렇게 위대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제목 하나를 하더라도 정말 현실감 있게 지금 현재 이 순간 흐르는 삶의 세계를 제목을 따왔으니까 얼마나 재미있는 분들이 이 불교 방송에 있어요. 대단한 분들이죠. 현재 드러난 삶을 사는 거다. 이처럼 현재 진행형으로 사는 거다. 비록 한 찰나 전이라도 지나간 삶은 이미 지나갔으니 삶이라 치부할 수 없고 또한 한 찰나 뒤라도 한 찰나가 얼마나 짧은 순간이냐면요. 여러분 찰나 그러면 이런 말을 해요. 찰나 그거 75분의 1초야 그래요. 75분의 1초면 짧은 시간일까요? 당연히 짧죠. 그런데 이 75분의 1초는 어마어마하게 긴 시간입니다. 얼마나 긴 시간이냐면요. 여러분 이건 물리학의 세계입니다만 우주가 뻥 하고 어느 날 터졌어요. 또 터졌을 때 그 터지면서 이게 그 퍼져나가는 것이 얼마나 빨리 퍼져나가냐면은 자그마치 플랑크 상수라고 그래가지고 마이너스 43분의 1초예요. 어마어마한 짧은 마이너스 43분의 1초라면은 뒤에 1자 뒤에 동그라미가 43개가 붙어야 돼요. 1자 뒤에 동그라미가 43개가 붙으면 어마어마한 숫자거든요. 그렇게 엄청난 숫자가 붙는데 그 뒤에 그게 얼마나 짧은 순간이에요. 여러분 마이너스가 뒤에 8개가 붙으면은 1억이에요. 1나노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1 뒤에 동그라미가 9개가 붙어요. 그리고 1옹스트롬 그러면은 1 뒤에 100억이니까 동그라미가 몇 개가 붙죠? 10개가 붙죠. 그것처럼 그 뒤에 동그라미가 43개가 붙는다면 플랑크 상수에서는 최고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게 짧은 순간 동안에 얼마나 이 우주가 팽창했냐면 상상 초월할 정도로 팽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보게 되면 찰나라고 하는 건 겨우 마이너스 18분의 1초예요. 마이너스 18 그러니까 저 동그라미가 뒤에 붙어야 14개가 동그라미 붙어야 되는데 거기에 1초니까 얼마나 짧은 순간에 약 100경분의 1초입니다. 100경분의 1초요. 그 짧은 순간마저도 아직은 뒤라면 오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이미 아무리 짧은 순간이라도 이미 지나간 건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를 살아요? 당장을 살지 않습니까? 또한 한 찰나 뒤라 할지라도 아니 온 삶은 아직 오지 않았으니 분명 삶이라 할 수 없으나 그렇다고 앞뒤 다 잘라먹은 채 당장을 내세울 수 있겠는가? 당장이라는 말, 여러분, 이 당장이라는, 우리 서양에는 뭐가 있냐면, 서양에는 시간 이야기는 있는데 공간 이야기가 없거나 공간 이야기는 있는데 시간 이야기가 없는 철학이 많습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잘 아는 임마누엘 칸트 같은 사람도요, 공간 이야기를 빼먹지 않으면 시간 이야기를 빼먹고 시간 이야기를 빼먹지 않으면 공간 이야기를 빼먹었어요. 그런 사람, 헤겔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칼 같은 사람도, 칼 융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동양은 아주 그 시골의 어떤 할아버지 할머니도 동양에서는 시공간을 함께 얘기를 합니다. 정말 동양 사상은 그런 쪽에서는 멋진 거죠. 당장이라는 말도 이겁니다. 야, 너 당장 해. 당장이라는 말은 뭔지 아죠? 당장은 해당할 당자이기 때문에, 해당할 당자는 뭐예요? 시간적으로 해당하는 거예요. 시간적이에요. 장은 무슨 장자죠? 마당 장자예요. 마당은 공간이잖아요. 요 당장이라는 요 두 글자 속에 시간과 공간이 함께 들어있어요. 우리는 그런 거 많잖아요. 방금이라는 말이 뭐죠? 모방자에다가 이재금자 쓰잖아요. 모방이라는 공간이잖아요. 이재금자는 시간이잖아요. 방금이라는 말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이라는 뜻이에요. now here라는 말을 서양에서는 많이 쓰지만 now here 원래 우리가 많이 쓴 말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다 영어 잘하면 영어 읽으면 그런 게 정말 잘 될 사람인데 우리 말이 훨씬 잘 돼 있어요. 방금, 당장, 그것도 안 되면 거시기로 그냥 넘어가면 돼. 거시기 하면 다 돼요. 그냥 거시기 하면 다 되거든요. 피부 밑으로 뜨거운 피가 흐르면 죽음이 아니고 살아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다고 하는 거는 이게 몸뚱아리가 움직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으면 못 살아있습니다. 어떻게 움직이지 않아서 살아있겠어요? 시체가 딱 되면, 시체가 되는 그 순간부터 서서히 체온이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바깥 차가운 기운이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내 몸 안에 있던 그러한 그 에너지가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여러분, 추운 겨울에 이렇게 뭐 영하 몇 도, 올해도 지금 오늘도 영하 지금 한 3, 4도 정도 됩니다만은 그렇게 뭐 영하로 내려가잖아요. 그럼 나가 있으면 춥잖아요. 그 왜 추운지 아시죠? 바깥에 공기가 차서 추운 것이 아니라 내가 열을 뺏기기 때문에 추운 거예요. 열을 뺏겨서 추운 거예요. 바깥 공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내가 열을 뺏기는데 왜 그런 공기를 뺏기냐? 내 에너지를 왜 뺏기냐 하면 바깥 온도가 차니까 뺏기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우리가 열역학 제1의 법칙이라고 그러죠.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에너지가 바깥이 차가우니까 그거와 같아지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우리가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이라고 그러는데, 내가 아무리 따스한 36.5도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바깥 기온이 추운 데서 계속 있으면 이 열을 뺏기는 거예요. 계속 뺏깁니다. 그래서 바깥 온도가 똑같아질 때 사람은 그럼 죽어버리겠지만, 물론 삼복더위는 안 죽어요. 왜 안 죽죠? 바깥 온도도 거의 36.5도까지 올라간 때가 많으니까. 삼복더위 때는 안 죽지만은 평소에는 영하가 아니라 하더라도 계속 노출되어 있으면 죽습니다. 그걸 안 죽게 하려면 뭐예요? 먹어서 에너지를 충족시켜야죠. 우리 칼로리라고 하면 칼로리나 에너지 같은 말이거든요. 자꾸 먹어서 에너지를 충족시키고 칼로리를 충족시키면 내가 움직일 수 있고 활동할 수 있으니까 내 열을 안 뺏길 수 있죠. 계속 충전이 되니까. 근데 아무것도 안 먹고 쫄 굶어가면서 안에 단백질이라든가 지방질이라든가 탄수화물 이런 것을 쌓지 않고 계속 있으면 나중에 얼어 죽죠. 얼어 죽고 말고 당연히요. 그래서 피부 밑으로 흐르는 뜨거운 피가 흐르면 죽음이 아니고 살아 있습니다. 피혈자를 지금 표현한 겁니다. 중생의 중자에서 위에 피혈자를 설명하는 거예요. 죽음이 아니고 살아 있습니다. 세 가지 지중한 인연에 의하여 태어나 살아가기에 이를 중생이라 하고, 간체자로는 사람이 자 세 개 붙이고 날생사고 중생이라 한다. 간체자로는 세 가지 인연이라는 게 뭘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아시잖아요. 아마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없었으면 저는 못 태어났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이 얘기를 하려니까 정말 재미있는 얘기가 하나 있는데, 여러분 학자들이 맨날 모이면 그 유경과 진경을 얘기를 합니다. 요즘은 이제 천수경까지 유경이래요. 뭐 그 천지파량심유경은 당연히 유경이지요. 부모운경도 유경이지요. 원각경도 유경이지요. 능엄경도 유경이고요. 다 유경이 많습니다. 중국을 통해서 건너온 경전들이 유경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유경이기 때문에 유경은 읽으면 안 된다라고 합니다. 저는 저렇게 얘기를 안 합니다. 유경이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죠. 유경과 진경을 나누는 것은 산스크리트 어본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가지고 따지는데, 산스크리트 어본이 있으면 진경이고 산스크리트 어본이 없으면 인도에서 된 게 아니면 유경이다라고 하면은 물론 그렇게 분류를 하면 되겠죠. 왜냐하면 그렇게 분류하지 않으면 뭐 어느 게 유경인지 진경인지 모르니까. 그런데 분류는 하더라도 유경이니까 읽지 말라라고 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진경이에요. 저는요. 왜 진경이냐면 제가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게 아니고 아버지 어머니가 저를 낳고 싶어 낳은 게 아니라 어떻게 하다 제가 태어난 거예요. 솔직히 그렇습니다. 이건 솔직한 얘기입니다. 정말 제가 안 태어나고 제 위에 형님들이 안 태어나고 밑에 여동생이 아무도 안 태어났으면 아버지 어머니가 어딘가 기도를 가서 했겠죠. 마치 공자님의 아버지 어머니가 니구산에 가서 빌어가지고 공자를 낳은 것처럼, 서가모니 부처님의 아버지 정반왕과 마야 부인이 정말 비로자나 부모부에게 기도해가지고 정반왕이 40세, 정반왕의 부인 마야 부인이 45세인 연상의 여인이에요. 그 둘 관계 속에서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게 바로 부처님이잖아요. 얼마나 그들에게는 아이가 필요했겠어요. 진경이라고는 나도 상관없이 그냥 태어나는 게 진경이에요. 여러분 리어왕인가 거기 보게 되면 이게 보면 아들을 이렇게 쭉 뒀는데 위에서 형들은 다 정실의 아들이고 자기 하나는 밖에서 이렇게 그냥 이렇게 아버지가 이렇게 어떻게 만나 가지고 생긴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 형들은 어떻게 살다 보니까 그냥 아이가 생긴 거예요, 그냥. 근데 자기는 뭐예요? 자기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그런지 모르지만 엄마는 이왕 사랑하는 남자를 만났으니까 그 사랑하는 남자 아기를 갖고 싶었을 거예요. 얼마나 간절히 원했으면 자기가 태어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리어왕인가 그게? 거기는 보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형들은 그냥 태어나지만 나는 정말 아버지 엄마가 정말 숨어서 이렇게 인연을 맺어가지고 내가 태어나니까 난 정말 위대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유경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 정말 얼마나 국민이 백성들이 원하면 그런 유경을 만들어냈겠어요. 조선시대에 흘러내려오는 게 효경은 있었는데, 효경은 뭐예요? 효도자 글경자잖아요. 효경은 있었는데 뭐가 없었어요? 효경을 보게 되면 효경의 어머니무에 대한 것이, 어머니에 대한 것이 딱 한자만 나옵니다. 딱 한자입니다. 아시죠? 제일 앞에 보게 되면 신체 발부 수지 부모 불감 회상 효지 시야, 그래 16자인데 신체 발부 수지 부모 8번째 자가 뭐예요? 딱 한 글자만 나와요. 그리고는 그 전체 모든 내용 중에 어머니에 대한 얘기는 한자도 안 나옵니다. 아버지 효는 얘기했는데 어머니 효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효경은 철저히 남자 중심입니다. 왜? 유교가 그랬으니까. 근데 그걸 보다가 보니까 정조대왕이 보니까 야, 이건 아니다. 정조대왕은 얼마나 효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야, 이건 아니다. 밑에 사람들이라든가 이렇게 이제 위대한 그런 이제 그 스님들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야, 경전이 필요하니까 경전 좀 한번 만들자. 무슨 경전 만들까요? 글쎄, 어머니 아버지에 대한 모든 걸 다 담고 있는 그런 경전이 어떨까? 이건 픽션입니다. 제가 생각한 겁니다. 실제 그런 대화가 오가는지는 몰라요. 야, 이거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이 나라 절반이 여성이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어떤 그런 어떤 그 왕권하에서, 그리고 이렇게 유생들이 있는 이런 세상에서, 어떤 유교 이런 그런 세상에서는 우리가 여자를 내세울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 세상 절반은 여자잖아. 그들에게 우리가 늘 도움을 받잖아. 그러니까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어머니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뭘까? 그래가지고 한 것이 부모 은중경이에요. 제가 요즘 부모 은중경을 계속 쓰고 있는 거 여러분 모르시죠? 9월, 10월, 11월, 12월 지금 4개월을 썼습니다. 4개월 썼는데 부모 은중경을 쓰다 보니까 부모 은중경은 유경이기 때문에 위대한 거예요. 정말 위대합니다. 부모 은중경을 읽다 보면은 정말 이거는 정말 아름답구나. 어떻게 그 유교만이 횡행하는 그러한 그 시대에, 고려 시대도 아니고 신라 시대도 아니고 삼국 시대도 아니고 저 서양이래 무슨 유럽이라든가 미국 같은 데도 아니고, 이 조선 시대와 같은 중국보다도 훨씬 더 폐쇄적인, 중국은 개방됐죠 그 당시에요. 근데 조선은 완벽하게 그냥 그 규방의 문화가 아주 철저했잖아요. 규방 문화가. 여자는 밖에 못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딱 단오날만, 그것도 이 울타리 안에서 저거 뭐예요? 그네를 띄워가지고 바람 쐬게 만든 거예요. 그네 띄워가지고 추천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밖으로다가 바람도 쐬게 만들었는데 밖은 못 나가도 그랬는데, 그나마 그렇게 했는데 얼마나 폐쇄적이었으면 그런 폐쇄적인 정치를 하는데 정조대왕이 어머니를 생각하니까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정말 정조대왕은 아버지에 대한 효를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어머니가 너무너무 고마운 분이니까 어머니를 위해 가지고서 만든 것이 바로 부모 은중경이에요. 여러분 앞으로 계기가 닿으면요, 부모 은중경 정말 한번 읽어보세요. 아버지의 인연과 어머니의 인연과 나의 인연, 세 가지 인연이 있어가지고 오늘 제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정말 아주 요만큼만 빗나갔어도 저 안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인연이 이게 맺게 되면 점점 가까워지고 점점 돼요. 왜냐하면 멀면 멀수록 멀어지고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가까워지는 것이 인연법이에요. 그걸 우리가 굳이 얘기를 붙인다면 가속도의 법칙이라고 하겠지만, 어쨌든 자꾸 멀리 하다 보면 멀어져요. 가까이 하다 보면 가까워져요. 그래서 가까이 있다 보면 가까운 사람들이 오히려 이웃 사촌이 더 온 친척보다 더 좋다고 그러잖아요. 가까이서 못하면 그래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과 저도 더 가까워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제 얘기는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